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제 이재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봄이니까 아마 다 1학년이신 거죠? 예, 그래서 1학년이라서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협강을 통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건축이나 도시나 조경이나 이 장벽이라든가 서로의 이 벽이 많이 좀 허물어지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경 분야에서도 조금 또는 건축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 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 학교에 오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아마 요걸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군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조경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조경 설계 쪽에 대해서 이제 학부 때부터 석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박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갖게 돼서 지금 현재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공원 보행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걷는 거, 요즘 이제 스마트 시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공원에 어떻게 접근을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구의 공원 보행성 강화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요거를 첫 번째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저 우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공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한강공원도 이제 종종 많이 가실 텐데 이 한강공원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녹색 여가 공간 확대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이 녹지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가지고 녹지 공간에 또 차별이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지금 성수동에 있는 뭐 서울숲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강북구에 있는 그 북서울 꿈의 숲을 두 군데를 대상지로 정해가지고 좀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 전후로 얼마나 많이 늘었고 줄었나 이런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삼고 있는 주제 자체는 이제 공원 형평성이에요. 예, 공원이 얼마나 이제 우리 사회에 균등하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사실 이제 공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복지 개념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부분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서울시에서 저는 좀 일을 같이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보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도시공원이라는 거를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도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공원을 하나의 랜드마크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이제 시도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 딥러닝 기반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분석을 활용한 용산공원 접근성 강화 연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죠? 예,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공원을 어떻게 하면 좀 명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에도 조금 너무 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딥러닝 기반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분석을 활용한 용산공원 접근성 강화 연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 모두 다 겪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을 때는 아마 고등학교 한 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테고, 그 당시 말 돌이켜 본다면은
아마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온라인 수업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맨날 있는데 집에서 이제 무엇을 할까? 그죠?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사실 녹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조경학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조금 더 중점 있게 봤냐면은 여가 시간이 있었을 때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 시기를 겪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이쪽에 보게 되면은 K자 모양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보게 되면은 이 사회가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소득의 양극화, 그죠? 빈부의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양극화를 많이 야기시켰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푸어라든가 하우스푸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서 파크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지 공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파크푸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밀도가 상당히 높죠. 인구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녹지 공간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지가 않아요. 낮으면서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 왼쪽 같은 사진이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선진국이 아닌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이 왼쪽 하단의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구글에서 이 매년 이동성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글 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이동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2020년도 3월에 각 나라별 사람들이 어디서 이용을 많이 했는지, 어디가 이용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요. 2020년 3월 보고를 보게 되면은 다른 거 굉장히 줄은 데도 있고요. 조금 다소 이제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공원의 이용이 51%가 늘었대요. 이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케이스입니다. 한국의 케이스에 51%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은 거죠. 그죠? 공원의 이용은 우리나라 이 소득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원의 이용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기생충 여러분들 많이 다 보셨죠? 기생충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드넓은 벌판에 또는 드넓은 이 정원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과 반면에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에서 와이파이 시그널을 잡아가지고 사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녹지 공간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 LH에서 뭐 3기 신도시 요거 원래 이제 뭐 발표를 하고 요 근래 설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축학과하고 하게 되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시게 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1기 신도시가 있었어요. 1기 신도시가 바로 분당과 일산이거든요. 분당과 일산인 거고 지금 나오는 게 고양 창릉, 그죠? 복정 뭐 이런 데가 이제 3기 신도시로 나오고 있는 데인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을요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사람들 주택가 또는 이제 이 아파트에서 먼 데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좀 땅값이 싸거나 사람들의 이용이 적지만 녹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다가 지었어요. 근데 요즘 3기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들의 설계 배치를 보게 되면은 녹지가 정말 중요한 데 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 녹지가 아파트 값을 오히려 더 상승시킨다. 녹지가 오히려 아파트를 더 프리미엄으로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세권, 숲세권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녹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녹지라는 것이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연구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혹시 GIS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GIS를 보게 되면은 녹지 접근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보통 이 버퍼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해요. 버퍼 분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접근 거리가 한 500m예요. 근린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접근 거리가 보통 한 1000m, 그러니까 1km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콤파스로 그리듯이 이렇게 빵빵이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이 버퍼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결핍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고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은 GIS에서 예를 들면 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0분 거리까지 갈 수 있는 녹지가 어디까지야? 라고는 식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보통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게 되면은 다 탑다운 뷰에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위에서 바라봤었을 때 버퍼 분석이든 네트워크 분석이든 바라보는 방식인데 이걸 봤었을 때 이게 현실이랑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원을 가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행자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보행자 관점에서 찍는 사진을 다 찍을 수는 없죠. 그러니 구글 스트리트 뷰나 또는 요즘 뭐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에서 사용하는 그런 맵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녹지의 양을 조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맵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또는 어딘가 갈거나 할 때 GPS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죠. 했었을 때 최단거리, 최소거리를 제공을 해줘요. 내비게이션에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원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정말 최단거리로 걸어가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을 목적지로 잡고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하러 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한 길로 간다거나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간다던가 조금 더 소음이 없는 길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로까지 걸어가는 길은 최단 거리량은 다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연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용산구의 보행 접근성을 좀 파악을 하려고 했고요. 제가 용산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산구의 사회 취약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아낸 다음에 용산공원까지의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용산공원을 선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용산공원이 제1호 국가공원이에요. 제1호 국가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공원이 이렇게 큰 공원이 우리나라에 없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산공원이란 공간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랐던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용산구가 빈부격차가 심한 곳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뭐 연예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 뭐 유엔빌리지라든가 한남동에 있는 뭐 나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도 있는 반면에 뭐 속된 말로 좀 달동네도 많은 동네가 바로 한남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가 사회 빈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골라서 좀 실험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 제가 이걸 연구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건데 당시가 이제 그 대통령이 대통령궁이 이제 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시기 좀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이 용산공원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었습니다. 자, 연구의 흐름인데요. 조금 뭐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행 친화도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용산공원이죠. 여기 대상지에서 용산공원까지 걸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고 싶다라는 거죠.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 보행 친화도로예요.
보행 친화도로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미지 분석에서 뭘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요소가 나오죠. 근데 요게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건물 면적은 적을수록 우리가 걸을 때 편하겠죠. 그죠? 건물 면적은 낮거나 적을수록 좋은 걸 거예요. 개방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죠? 개방감은 넓을수록 굉장히 좋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녹시율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리고 차도 포장률은 적고 반대로 보도 포장률은 넓을수록 우리가 걸어갈 때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이미지 분석에서 각각의 오브젝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산정을 해서 여기가 얼마나 보행 친화 도로인지 아닌지를 숫자로 제시를 해주고자 했습니다. 예, 쉽죠? 간단하죠? 이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법에 대한 건데요. 용산구의 이미지를 그럼 어디서 다운을 받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용산구 노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노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터섹션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차로 같은데 이렇게 그죠? 인터섹션 있죠. 그런 걸 노드 인터섹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도와 경도의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 위도와 경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구글 API 데이터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이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사진에 대한 아까 6가지 오브젝트 있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오브젝트를 빼가지고 5가지긴 합니다.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노드 데이터가 5275개예요. 용산구에 5275개의 노드 데이터가 있고 곱하기 4 하다 보니까 21,100장의 이미지를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이미지에서 그 오브젝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는 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구글 그만 들어가도 간단하게 분석이 됩니다. 사진만 넣잖아요. 그 사진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다 알아맞혀 줍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도 가능한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바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라는 거는 모든 픽셀의 조합인 거잖아요. 그죠? 이 픽셀의 수를 세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이미지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100 중에 이 고양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시예요.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인 거죠. 그 사진을 가지고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는 오렌지 색깔, 나무는 빨간 색깔, 건물은 파란 색깔, 도로는 초록 색깔, 인도는 갈 색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훈련을 시키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돌리고 나서 각 이미지에서 그 포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개방감,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도로와 건물과 하늘이에요. 이 하늘의 퍼센티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도폭은 우리가 보도가 어느 정도,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보여지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녹시율은 예를 들면은 녹색으로 분류되는 나무라든가 또는 우리가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녹지라든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이 위도 경도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랬을 때 이 위도 경도가 바로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아까 21,1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차로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동서남북 이미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연구에서는 이 노드 데이터가 동서남북에서 바라보는 보행 친화의 퍼센티지가 다르겠죠. 내가 동쪽을 바라보든지 서쪽을 바라봤었을 때 이미지에 대한 이 퍼센티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기존 연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서 동서남북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보행 친화도로라고 하는 세 개 요소에 대해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부터 보게 되면 보행로에 대한 시각화고 하늘 면적, 이게 바로 개방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녹시율, 녹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내용들을 다 더했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진할수록 보행 친화도로인 거고 흐릴수록 보행 친화도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반대로 보행 친화도로가 아닌 곳이 어디냐라고 하다면은 차도 포장률이 많은 곳일 테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많은 곳이 우리가 걷기 싫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요소예요. 이 마이너스 요소를 합한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걷기 좋은 길과 걷기 쉽지 않은 길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는 방법으로 해서 플러스인 것은 바로 보행 친화도로인 거고 마이너스인 거는 비친화도로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건 역산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서 9점인 거를 1점으로 1점인 거를 9점으로 바꿔가지고 20개의 스케일로 나눴어요. 이 20개의 스케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 바로 우측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보행 비친화도로인 거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걷고 싶은 길이다 라는 거를 1차적으로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어디가 사람들이 걷기가 편하고 어디가 걷기가 불편한 곳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만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고도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약간 보행 약자들이 좀 걷기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단 이미지만으로 분석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2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용산구에 보행 친화도로와 보행 비친화도로를 밝혀냈으니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한양대 이 에리카 캠퍼스를 찍었을 때 최단 거리를 제공을 해주지만 이것이 아니라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내가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 용산구에 취약지역을 도출하고자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할수록 취약지역인 거고 하늘색일수록 이제 비취약지역인 그런 부분으로 도출을 한 겁니다. 했었을 때 요거는 조금 더 아마 조금 좀 수정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요. 저희가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취약 지역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비율, 그 다음에 노후주택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 다음에 생활 SOC, 요즘 이제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생활 SOC가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곳이 어디냐라고 해가지고 용산구 내에서 그 취약 지역들을 발견을 하고 그 취약 지역에서 용산공원 게이트까지 동선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 동선을 잡을 때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이버 맵 같은 거 쓸 때 최단거리 나오죠. 최단거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안전한 길, 그 다음에 조금 완만한 길, 그 다음에 뭐 소음이 없는 길,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진 길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동선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동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지금 요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연구는 한 요 정도인 거고요.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이미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SNS 이미지 분석을 통한 도시공원 이용 행태 분석 도구 제안 및 적용. 뭐 제목이 좀 길기도 하고 이거는 아직 사실 지금 저번 주에 학생들과 조금 진행을 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 시험적인 어떤 성격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공원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 공원을 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주머니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체력 단련이라든가 걷거나 또는 이제 많은 이제 체육 활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는 공간을 사진 찍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러나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은 공원이 은근히 많아요. 공원이라는 공간을 과거에는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이쁜 사진 찍으려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비싼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 먹기 전에 잠깐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 것처럼 공원이라는 공간을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던가 또는 아름다운 뭐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는 이제 공원의 행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단순히 운동을 하고 체력 단련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는 공원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핫스팟 같이, 그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 곳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이건 시정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정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서울시에서도 지금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을 뭔가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외에서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활발하고 또는 다양한 여가 행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시공원은 양적으로는 좋지만 양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늘릴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적으로 성장을 시킬 때 이걸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여가 행태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공원이 다 동일한 여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A 공원은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B 공간은 또 다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우리가 그 난지 캠핑장 하게 되면 캠핑할 때 우리가 한강공원 같은 데서 캠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캠핑하게 되면 딱 난지 캠핑장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특성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기존에 생태 체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맨날 뭐 나무 보고 숲 보고 그 다음에 나무 이름 알고 생태 체험하는 것만 있지만 그거를 더 넘어가지고 예술 문화까지 결합한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서울숲에 전국숲이라고 있는 거 알아요? BTS 전국숲이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서 공원에 그 한류 연예인들의 이름을 딴 공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를 또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도시공원의 여가 활동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요. 기존에. 연구를 하려면은 기존에 어떤 연구가 돼 있었는지를 알고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럼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어떤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는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왜 없냐? 라고 하게 되면은 공원마다 여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많이 있어요. 운영이 되지 않을 뿐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태 체험을 할 때 뭐 3명 단위가 맞다, 4명 단위가 맞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그 시민들이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그 방문 빈도만 측정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별 프로그램이 일정하지도 못하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일이 주먹구구로 하나하나씩 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 목적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조금 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시 도시공원 여가 행태 분석에 대한 기법을 좀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여가 행태를 분석을 하는데 기존에 텍스트 분석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일이 하나씩 세는 방식도 하고 설문조사 방식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요즘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이미지 분석을 좀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요 시도를 좀 해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 여가 행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지도에 매핑을 하려고 했어요. 매핑을 해서 이 공원은 어떤 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저 공원은 어떤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런 식으로 시각화를 좀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공원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기존에 어떤 연구가 됐나를 봤습니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 사실 이런 연구 논문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인스타그램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가지고서 분석을 한 연구는 상당히 꽤 있기는 있어요. 이미지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텍스트 분석은 많이 됐어요. 텍스트 분석. 여러분들 과거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네이버 밴드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뭐 매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자기가 그 공원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분석한 시도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 보니 각 SNS 이 매체마다 사용하는 연령대가 다르더라고요. 네.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좀 사용을 많이 하고요. 50대, 60대, 그죠? 아마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아마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아마 SNS, 인스타그램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 안 하죠? 그죠? 트위터도 그렇고요. 예,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텍스트 분석을 한 거를 보게 되면요. 이 왼쪽 아래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예,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가장 많이 이 어떤 단어가 많이 발생을 하였는가 빈도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긍정 부정 분석도 많이 해요. 긍정 부정 분석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음식에 대한 어떤 뭐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긍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석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의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를 이 컴퓨터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이 연결 얼마나 근접하냐라는 거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얼마나 가깝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얼마나 먼 의미냐라는 거를 컴퓨터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 그 연결망 분석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분석은 기존에도 꽤 되긴 했는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텍스트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인스타그램의 사진이죠. 텍스트보다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누구랑 찍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이 연구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통해 가지고 공원 이용의 트렌드, 패턴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어떤 목적이면서 제 궁극적인 어떤 어떤 연구의 어떤 방향으로 좀 설정을 좀 하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미지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어떤 연구가 되어 왔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봤더니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객체 탐지 기법이에요. 객체 탐지. 예를 들면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사진에 강아지가 있네, 꽃이 있네, 잔디가 있네, 이런 식으로 각각 이미지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하다 보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은 상당히 강력해요. 이 사진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는 알아내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오브젝트를 알아내고 나서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네, 그 사진에서 자전거가 나왔다? 또는 잔디가 있다? 나무가 있다? 이건 알아내는데 그게 어떤 조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기법으로 넘어갔더니 요즘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해요. 이미지 캡셔닝.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 뭐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이 TV를 보게 되면은 캡셔닝 기능이라고 했었어요. 캡셔닝 기능. 예를 들면은 영어 방송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밑에 영어 자막이 알아서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캡셔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넣잖아요. 그럼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얘가.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었다.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오브젝트 디텍션보다는 훨씬 다른 거죠. 예. 객체 탐지만 하는 건데, 객체 탐지를 넘어서 이 이미지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어 라고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 자체를 분석을 할 수는 없어도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서 텍스트 분석을 돌리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명사만 분석을 한다던가 동사만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목적어까지 결합돼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었고, 요게 이제 서울 숲에 있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잘 되기도 해요. 잘 되기도 하는데, 이 동적인 이미지는 오류가 적어요. 뛰고 있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걸 분석을 잘해요. 근데 앉아 있다던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던가 하는 정적인 움직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좀 훈련을 시키면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매핑을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매핑을 하고자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201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기존에 인스타그램 분석했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들이 많고요. 그 전에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게 되면 그 찍은 사람의 위치가 잡혀요. 예.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그 인스타그램의 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뭐 윤리적인 문제인 건지 아마 어떤 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매핑을 해야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사진들을 쭉 다운받아서 보다 보니 너무 불필요한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 절반 정도는, 절반이라고 하면 좀 과도할 수도 있을 텐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인물 사진인 거예요. 인물 사진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공원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사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성이라든가 또는 중복된 사진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정제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바꿀 수는 있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혹시 강의가 나중에라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죠.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데이터 질 자체가 좋아야 결과물도 좋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지가 않으면은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꼭 의미가 있을까라는 다시 또 고민에 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사진은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거 할 때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인스타그램을 일단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캡처링 기능 외에 조금 더 발전된 기능은 없느냐, 기술은 없느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그 자문을 요청을 했고요. 요즘에 이때 당시가 어디였냐면은 한두 달 전이었죠. 챗 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요. 여러분도 챗 GPT 써보셨나요? 다 써보시죠. 아마 이제 대학생들 되셨으니까 아마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모든 산업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진에 있어서도 이거를 챗 GPT 같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가 되냐면은 사진을 넣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얘가 대단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진 속 공원이 어떻게 보여? 사진이 찍힌 시간이 오전, 오후, 밤 중 언제야? 사진 속에 어떤 물건들이 있어? 이 공원의 가장 주된 요소가 뭐야? 사진 속 사람이 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사람의 연령대는 뭐야?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장의 데이터, 2만 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돌립니다. 그럼 하루 이틀 정도 돌아가서 엑셀에다가 CSV 파일로 다다다다다다다 붙어서 나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챗 GPT를 써보면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얘가 만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잘 던질수록 더 좋은 대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질문이 모호하잖아요. 나도 내가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얘도 모호한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질문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얘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저기가 이제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진 속 사람들이 공원에서 뭘 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4명의 어린이가 손을 잡고 둥글게 서 있다. 찍힌 시간이 언제야? 오후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어떤 감정 상태야? 즐거움의 감정 상태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분석을 우리가 단순히 캡셔닝 기능이 아니라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좀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내용들이 엑셀에 따다다다닥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애프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몇 명 있다. 그 다음에 뭐 액션은 어떠냐. 그 다음에 기분은 어떠냐. 연령대는 어떠냐.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게 되면 20대다, 뭐 18세다, 3세다, 20세다 이런 게 나오죠. 되게 신기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가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서 이 학습된 이 인공지능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한번 해봐서 어떤 단어끼리 유사하고 어떤 단어가 멀리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텍스트 분석을 했던 선행 연구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기존에 텍스트 분석을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텍스트 분석을 했던 연구가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시각화가 아니죠. 이미지 분석을 한 거잖아요. 예, 이미지 분석을 한 거 가지고 얼마나 결과물이 비슷한지 다른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2016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한 거고요. 그게 바로 이 노란 색깔 바입니다. 선행 논문인 거고,
VQA가 이게 우리가 했던 질문을 던져가지고 응답을 얻는 방식인 거고요. 이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했었을 때 이 결과물이 조금 다르긴 했었어요. 뭐 찍는 행위가 저희 사진에서는 훨씬 많았었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는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19 정도 나왔었고, 먹는 행위는 어느 정도 비슷했고, 뭐 데이트 행위라든가 보는 행위라든가 뭐 이런 나머지 행위들은 조금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에 있어서 동반자 누구랑 같이 가는가를 봤었을 때 선행 연구가 왼쪽 값인 거고요.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했었을 때가 오른쪽 값입니다. 했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가족과 가는 게 크게 그렇게 뭐 다르지 않았고, 절대 다수가 보통 이제 가족과 많이 갔었었고, 그 다음에 강아지와 그 다음에 애인과 많이 같이 가더라 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공원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분석,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이라든가 성별까지는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찍은 건지, 어느 연령대가 찍은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VQA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과 어른은 주로 정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남성과 아이는 주로 동적인 부분으로 행태를 보인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VQA, 저희가 이 방식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 한 장으로 이용 시간도 알 수가 있고요. 위치 빈도 및 행태 요소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도시공원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정리이고요. 예, 기존의 뭐 선행연구에서는 이렇게 3개만 됐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VQA 방식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많이 찍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명소화가 돼 있죠. 서울숲 명소화가 돼 있잖아요. 남산 명소화가 돼 있죠. 그죠? 올림픽공원 명소화가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다 명소화를 시키냐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명소화시키기보다는 공원 내에 특정 일정, 예를 들면 공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은 공원에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찍는 세대들이 찍는 공간을 찾아내서 그 공간을 조금 더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사진을 많이 찍는가를 분석을 했고요. 그랬을 때 뭐 초대형 조형물, 뭐 석촌호수라든가 뭐 이런 공간에 이렇게 초대형 그 조형물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곳에 사진을 많이 찍는 경향이 있었었고, 미디어 아트가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이제 미디어 아트 부분도 있었었고, 전시회, 팝업 스토어 이런 부분들이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사진이 많이 찍히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원에 도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한 3군데 정했어요. 3군데 정했는데 3군데 정한 곳이 어디냐면은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요 3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좀 특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했고요. VQA 분석을 돌려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SNS 이용자들은 주로 오후 시간대에 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후 시간대, 아무래도 이 초록 색깔 오후 시간이 굉장히 사진이 많이 찍힌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서울숲과 어린이공원과 다르게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밤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왜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밤에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치맥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또 여의도 한강공원 많이 가거든요. 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밤에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울숲에 이게 찍힌 곳을 매핑을 한 거예요. 예, 어디서 많이 찍혔는지 조닝을 나눠가지고 각
지역에서 어디서 많이 시켰는지를 본 거고, 요 빨간 색깔인 부분이 바로 벚꽃길이에요. 벚꽃길. 벚꽃길이 사진이 엄청 많이 찍혔다라는 거죠. 물론 특정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에 찍힌 사진들을 보니 이런 사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사진들. 그래서 벚꽃길이 48.6%고 그 다음에 연못이 많이 찍혔어요. 연못. 사람들이 그 아까 뒤에 여의도 공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물을 되게 좋아해요. 벚꽃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기간이죠. 우리가 4월 예를 들면은 뭐 길어야 2주, 한 3주 요 정도 되는데 연못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물을 배경으로 찍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잔디밭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벚꽃길을 조금 더 특성화시키는 부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여기를 벚꽃길을 우리가 좀 전시회 같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팝업 전시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갤러리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의도 한강공원이에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사진이 어디서 많이 찍혔나 라고 봤었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인데 이 공간이 바로 강변, 이 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뭐 아무래도 당연히 한강공원을 가게 되면은 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게 당연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찍고 서울시과 같이 연못이나 호수가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곳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는 거예요. 예. 광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광장에 있는 바닥 분수라든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변을 바탕으로 뭔가 조금 더 SNS 특화된 공간을 만들자라고 진행을 했고, 아까 여기 밤에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미디어 아트를 강물에다가 반사시키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강물을 배경으로 안 그래도 요즘 그 서울시에서 이 한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강 르네상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에다가 이 미디어 아트를 연출을 해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특화를 시키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있는 공간이 이제 이 그 출입구예요. 출입구. 요 출입구인데요. 했었을 때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동물원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 어린이 대공원 혹시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무료로 동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인데 동물원에 대한 사진이 많았고 놀이터, 연못, 여기도 연못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공간은 어린아이들을 조금 더 중점으로 두면서 이 20대들에게 아까 말했던 큰 뭐 대형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SNS, 핫플레이스라든가 젊은이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찍은 사진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딥러닝, 이미지 분석을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인 거고,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이미지를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주고받는 약간 챗봇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좀 이용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뭐 조경학과에 재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런 방식이나 또는 기법 같은 경우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꼭 조경에서만 얻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연구든 또는 설계든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